영원한 비극의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영원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대부터 이어져 온 가문의 증오가 결국 순수한 두 연인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이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는 바로 아름다운 도시 베로나입니다. 여기에는 두 명망 있는 가문, 몬테규가와 캐퓰리가가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두 가문은 뿌리 깊은 원한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싸움을 벌였고 그들의 싸움은 거리에서 시민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원수의 가문에서 태어난 운명이 엇갈린 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비참하고 가련한 몰락은 오직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모들의 싸움을 묻어버릴 수 있었죠. 자, 이제 베로나의 거리로 들어가 이 비극적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몬테규와 캐퓰릿의 갈등과 사랑의 탄생, 끓어오르는 베로나의 거리. 이야기는 베로나의 공공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캐퓰리가의 하인인 샘슨과 그레고리는 몬테규 가문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아요. 샘슨은 몬테규 가문의 개 한 마리만 봐도 화가 치밀어 칼을 뽑을 것이라고 장담했죠. 곧이어 몬테규 가문의 하인인 에이브러햄과 발타사가 나타나고 샘슨은 그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몬테규의 조카인 벤볼리오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때 캐퓰릿 부인의 조카인 맹렬한 티볼트가 등장해요. 티볼트는 평화라는 단어 자체를 증오한다며 벤볼리오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결국 캐퓰릿경과 몬테규경까지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베로나의 통치자인 에스칼로스 공작이 등장하여 이 반항적이고 평화를 더럽히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공작은 이들이 이미 3번이나 거리의 평화를 방해했다며 만약 다시 한 번 소동을 일으킨다면 그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선고하죠. 이 소란이 가라앉은 후 몬테규 부인은 아들 로미오가 이 싸움에 없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벤볼리오는 새벽 일찍 로미오를 시카모어 나무 밑에서 보았지만 로미오가 자신을 피하며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해요. 몬테규 경은 아들 로미오가 아침마다 눈물로 이슬을 더하고 깊은 한숨으로 구름을 더하는 등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인공적인 밤을 만들고 있다며 걱정합니다. 몬테규 경은 로미오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알 수 없다고 괴로워했죠. 로미오의 첫 번째 사랑과 새로운 만남. 로미오가 등장하자 벤볼리오가 그의 슬픔의 원인을 묻습니다. 로미오는 사랑 때문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호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하죠. 그는 사랑에 싸우는 사랑, 사랑스러운 증오, 무거운 가벼움, 차가운 불꽃, 병든 건강 등 모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로미오가 사랑하는 이 여인은 로잘린이었는데요. 그녀는 큐피드의 화살에 맞지 않았으며 정절을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로미오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로미오는 그녀의 미모가 후손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한탄했습니다. 한편 캐퓰릿경은 조카 티볼트의 분노를 진정시킨 후 그의 집에서 관습적인 연애를 준비를 합니다. 이때 베로나의 귀족인 페리스 백작이 줄리엣에게 구혼을 하러 왔죠. 캐퓰릿경은 줄리엣이 아직 14살이 되지 않았으니 2번의 여름이 더 지나야 신부로 적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페리스에게
연애에 와서 줄리엣을 만나보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라고 조언하죠. 줄리엣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허락도 의미가 있다고 했죠. 캐퓰릿경은 하인에게 손님 명단을 건네며 이들을 모두 초대하라고 시키지만 이 하인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명이었어요. 이때 벤볼리오와 로미오가 나타나고 하인은 로미오에게 대신 명단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죠. 로미오가 읽은 명단에는 바로 그가 사랑하는 로잘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로미오가 몬테규가 사람이 아니면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하인의 말을 들은 벤볼리오는 로미오에게 그 연회에 가서 베로나의 다른 아름다운 여성들과 로잘린의 얼굴을 비교해보라고 설득합니다. 로미오는 세상 그 누구도 로잘린보다 아름다울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지만 벤볼리오는 로잘린이 다른 미인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보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결국 로미오는 파티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지만 오직 로잘린의 아름다움 속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죠. 줄리엣의 혼인 문제와 연회에서의 첫 만남. 한편 캐퓰릿 저택 안에서는 줄리엣의 어머니와 유모가 줄리엣의 혼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줄리엣의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곧 14살이 된다고 했죠. 줄리엣의 유모는 그녀를 어린 시절부터 돌보며 정이 깊었어요. 캐퓰릿 부인은 줄리엣에게 지금 결혼을 생각할 때라며 페리스 백작이 구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모는 페리스를 밀랍으로 빚은 남자 같다고 칭찬했고 부인은 그가 베로나의 여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캐퓰릿 부인은 줄리엣에게 오늘 밤 연회에서 페리스를 자세히 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는 기회를 잡으라고 권유합니다. 줄리엣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보아서 좋아할 마음이 생길지 지켜보겠다고 답합니다. 밤이 되고 로미오와 그의 친구들, 즉 머큐쇼와 벤볼리오는 가면을 쓰고 캐퓰릿과의 연회장으로 향합니다. 로미오는 여전히 사랑 때문에 무겁다며 춤출 마음이 없다고 하죠. 머큐쇼는 그런 로미오를 놀리며 사랑에 빠진 자는 큐피드의 날개를 빌려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머큐쇼는 유명한 퀸맙 연설을 시작합니다. 퀸맙은 요정들의 산파로 늙은 집정관의 손가락에 있는 만호보석보다 크지 않은 모습으로 잠든 사람들의 코 위를 달리는 존재예요. 그녀가 연인들의 뇌 위를 달리면 사랑의 꿈을 꾸게 하고 궁정 사람들의 꿈을 조작하며 심지어 군인들의 목 위를 지나가면 그들이 외국의 목을 베는 꿈을 꾼다고 설명합니다. 로미오는 머큐쇼에게 헛된 공상으로 잉태된 게으른 뇌의 산물인 꿈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라며 그만하라고 만류합니다. 로미오는 마음속으로 오늘 밤의 흥청거림으로 시작되어 내 가슴 속에 갇힌 멸시받는 생명이 때 아닌 죽음에 비열한 몰수로 끝날 아직 별에 걸려있는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감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연회장. 로미오는 화려한 홀에서 한 여인을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횃불들에게 밝게 타오르라고 가르치는구나. 이전에 내 심장이 사랑했단 말인가? 시선아, 맹세코 거부하노라. 나는 오늘 밤 전까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었노라. 이 여인이 바로 줄리엣이었습니다. 로미오는 즉시 로잘린을 잊고 줄리엣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순례자와 성도에 비유하는 시적인 대화를 나누며 입을 맞춥니다. 이때 티볼트가 로미오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몬테규가 사람임을 알아챕니다. 티볼트는 가면을 쓰니 건방진 놈을 당장 때려 죽여도 죄가 아니라고 분노하죠. 하지만 캐퓰릿경은 로미오가 점잖은 신사처럼 처신한다며 티볼트에게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캐퓰릿경의 뜻을 거스를 수 없던 티볼트는 물러나지만 이 침입이 쓰라린 고통으로 변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로미오는 유모를 통해 이 여인이 캐퓰릿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싼 대가로다. 내 목숨은 내 원수의 빚이 되었구나. 로미오가 떠나자 줄리엣도 그 청년의 이름을 유모에게 묻습니다. 유모는 그가 바로 가장 큰 원수의 유일한 아들인 몬테규가의 로미오라고 알려주죠. 줄리엣은 절망에 빠집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은 나의 유일한 증오에서 싹트었구나. 알지 못했을 때 너무 일찍 보았고 알았을 땐 너무 늦었구나. 미워하는 적을 사랑해야 하는 나에게 이것은 사랑의 경이로운 탄생이로다. 발코니에서의 맹세와 비밀 결혼. 이 막이 시작되며 코러스는 로미오의 이전 사랑, 즉 로잘린을 향한 낡은 욕망은 죽어가고 이제 새로운 애정, 즉 줄리엣이 그 상속자가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로미오는 연애를 떠난 후에도 마음이 캐퓰릿 저택에 남아 있었기에 담을 넘어 줄리엣의 정원으로 숨어듭니다. 이때 줄리엣이 창가에 나타나자 로미오는 그녀를 태양에 비유하며 찬탄합니다. 아, 부드럽도다. 저 창문으로 비치는 빛은 무엇일까? 저것은 동쪽이고 줄리엣은 태양이로다. 줄리엣은 로미오의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 로미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당신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당신의 이름을 거부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면 그저 나의 사랑이라고 맹세하세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캐퓰릿이 아닐 거예요. 줄리엣은 이름은 적이 될 뿐 로미오 자신은 몬테규가 아니라고 말하죠.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여전히 달콤한 향이 나는 것처럼 로미오도 그 이름이 없더라도 소중한 완벽함을 간직할 것이라고요. 로미오는 숨어 듣다가 나서며 자신을 사랑이라고 불러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로미오가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줄리엣은 밤의 장막에 가려진 채 자신의 비밀스러운 생각에 우연히 다가온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로미오는 사랑의 가벼운 날개로 이 높은 담을 넘어왔고 돌로 된 한계는 사랑을 막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줄리엣은 그의 친척들이 그를 발견하면 살해할 것이라 경고하지만 로미오는 그녀의 눈에 비치는 위험이 20개의 깔보다 더 위험하다며 그녀가 다정하게만 바라봐 준다면 모든 적개심을 막아낼 수 있다고 답하죠. 줄리엣은 자신의 진심을 들킨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로미오에게 사랑을 맹세합니다. 로미오가 달에 맹세하려 하자 줄리엣은 변덕스러운 달에 맹세하지 말라고 간청하며 대신 자신의 우상숭배의 신인 당신의 고귀한 자신에게 맹세하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줄리엣은 이 사랑의 약속이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며 마치 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까봐 염려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로미오에게 다음 날 아침 9시에 결혼을 할 것인지 사람을 보내 알려달라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아침 로미오는 프라이어 로렌스 신부의 암자를 찾아갑니다.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가 밤샘을 한 것을 보고 아직도 로잘린 때문에 그러냐고 묻지만 로미오는 그 이름을 잊었다고 말하죠. 로미오는 신부에게 자신이 원수의 집에서 상처를 입었고 그 원수에게도 상처를 입혔다며 그들의 치유가 신부의 도움과 신성한 의술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캐퓰릿의 딸인 줄리엣과 서로 사랑에 빠졌으니 오늘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신부는 로미오가 로잘린을 너무 빨리 잊었다며 젊은이들의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만 있는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이 결혼이 두 가문의 오랜 원한을 순수한 사랑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한 가지 희망 때문에 로미오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로미오는 유모를 만나 결혼 계획을 전달합니다. 유모는 줄리엣이 오늘 오후에 고해 성사를 핑계로 로렌스 신부의 암자로 오도록 하라고 이릅니다. 로미오는 신부의 암자에서 그녀가 고해하고 결혼할 것이라며 수고비로 돈을 건네죠. 또한 밤에 줄리엣의 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밧줄 사다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줄리엣은 유모가 아침 9시에 나간 후 3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합니다. 유모가 도착하자 그녀는 일부러 다리가 아프다, 뼈가 쑤신다며 줄리엣을 놀리다가 마침내 로미오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줄리엣은 신부의 암자로 서둘러 갑니다. 로렌스 신부는 두 사람에게 격렬한 기쁨은 격렬한 끝을 맺고 승리 속에서 죽는다고 경고하며 그러므로 적당히 사랑하라. 오래가는 사랑은 그러하다. 너무 빠른 도착은 너무 늦는 것만큼 느리다고 충고합니다. 신부의 축복과 함께 줄리엣과 로미오는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며 두 영혼이 하나가 됩니다. 파국의 시작과 추방. 티볼트와 머큐쇼의 결투. 결혼식이 끝난 직후 베로나의 공공장소. 몬테규가의 벤볼리오와 머큐쇼는 더운 날씨에 캐퓰리카 사람들을 만나면 싸움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합니다. 벤볼리오는 성급한 성격의 머큐쇼에게 진정하라고 충고하지만 머큐쇼는 벤볼리오야말로 사소한 이유로도 싸움을 걸 사람이라고 놀립니다. 이때 티볼트가 일행과 함께 나타납니다. 티볼트는 머큐쇼에게 로미오와 어울린다고 비난하죠. 머큐쇼는 어울린다는 말을 악단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티볼트가 평화롭게 물러나지 않자 벤볼리오는 사적인 장소로 가거나 헤어지자고 제안하지만 머큐쇼는 거절합니다. 바로 이때 로미오가 등장합니다. 티볼트는 로미오에게 악당이라는 최악의 욕설을 던집니다. 하지만 로미오는 이미 줄리엣과 결혼하여 티볼트와 사촌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증오를 가라앉히는 이유를 들어 악당이 아니다라고 부드럽게 대답하며 티볼트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로미오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라며 티볼트를 달래려 합니다. 로미오의 비열하고 불명예스러운 굴복을 참을 수 없었던 머큐쇼는 로미오 대신 티볼트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두 사람은 칼을 뽑아 싸우기 시작합니다. 로미오는 싸움을 그만두라고 외치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칼을 막으려 합니다. 로미오의 팔 밑으로 티볼트의 칼이 찔러 들어갔고 머큐쇼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머큐쇼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상처라고 말하지만 곧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후추를 맞은 격이라며 죽음을 예감합니다. 너희 두 가문에 재앙이 있기를. 그들이 나를 벌레의 먹이로 만들었구나. 머큐쇼는 로미오의 개입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며 탄식하고 숨을 거둡니다. 로미오는 자신의 친구인 머큐쇼가 자신을 위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줄리엣의 아름다움이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어 용기를 무디게 했다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티볼트가 다시 돌아옵니다. 로미오는 분노에 차서 티볼트에게 다시 악당이라는 말을 되돌려주겠다며 너나 나 또는 우리 둘 다 그를 동행하기 위해 가야 한다! 고 외치며 티볼트와 싸워 결국 티볼트를 죽입니다. 벤볼리오는 시민들이 몰려왔으니 로미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로미오는 나는 운명의 바보로다. 로미오의 추방과 줄리엣의 비탄. 공작과 양 가문의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벤볼리오는 로미오가 평화를 지키려 했으나 티볼트가 평화를 무시하고 머큐쇼를 죽였으며 이에 로미오가 복수를 위해 티볼트를 살해했다고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캐퓰리 부인은 몬테규 가문의 거짓말이라며 로미오가 티볼트를 살해했으니 로미오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정의를 요구합니다. 몬테규 경은 로미오가 티볼트를 죽였지만 그건 티볼트가 머큐쇼를 죽인 죄에 대한 법의 결말일 뿐이라며 로미오를 변호하죠. 공작은 머큐쇼가 자신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다면서 로미오에게 사형 대신 즉시 베로나에서 추방될 것을 선고합니다. 만약
로미오가 베로나에서 발견된다면 그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하죠. 금지된 기쁨과 절망. 줄리엣은 신부가 로미오가 가져오라고 한 밧줄 사다리를 들고 나타난 유모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유모는 그가 죽었다며 비통한 소식을 전하죠. 줄리엣은 로미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묻지만 유모는 티들트가 죽고 로미오가 그를 죽인 후 추방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줄리엣은 처음에는 로미오를 꽃다운 알글 속에 숨겨진 뱀의 심장이라고, 천사 같은 악마라고 맹렬히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이제 막 3시간 남짓 결혼한 남편을 험담했다는 사실에 후회하죠. 그녀에게는 남편이 살아있고 남편을 죽이려 했던 티볼트가 죽은 것이 위안이 되었지만 유모가 던진 로미오가 추방되었다는 단 하나의 말이 10,000명의 티볼트보다 더 심각한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추방이란 단어는 아버지, 어머니, 티볼트, 로미오, 줄리엣 모두가 살해당하고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줄리엣은 로미오가 오르기를 바랬던 밧줄 사다리를 들고 로미오 대신 죽음이 자신의 신방을 차지할 것이라며 절망합니다. 유모는 로미오가 로렌스 신부의 암자에 숨어 있으니 가서 그를 위로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줄리엣은 로미오에게 자신의 반지를 전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오라고 부탁합니다. 로렌스 신부의 암자에 숨어있던 로미오 역시 추방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로미오는 추방이 사형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며 베로나 벽 밖에는 세상이 없고 오직 연옥, 고문, 지옥뿐이라고 탄식하죠. 하늘은 줄리엣이 사는 곳이며 모든 고양이와 개, 그리고 작은 쥐 같은 모든 가치 없는 것들이 여기서 하늘에 살며 그녀를 볼 수 있지만 로미오는 그럴 수 없다. 로미오는 자신의 줄리엣에게 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 아니냐며 차라리 독약이나 칼을 달라고 외칩니다.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에게 철학이라는 갑옷을 주어 역경에 쓰디쓴 우유인 추방을 위로하겠다고 하지만 로미오는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소용없다고 일축합니다. 로미오가 절망에 빠져 땅에 엎드려 올 때 유모가 도착합니다. 유모는 로미오가 줄리엣처럼 땅에 엎드려 울고 있다며 어서 남자답게 일어나라고 다그치죠.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에게 분노합니다. 너는 남자냐? 네 눈물은 계집 같고 네 행동은 짐승의 경로를 나타낸다. 신부는 로미오에게 축복이 쌓여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줄리엣이 살아있고 티보트를 죽여 네가 살았고 법이 죽음 대신 추방으로 바뀌었다. 신부는 로미오에게 감시가 서기 전에 줄리엣의 방으로 가서 위로하되 날이 새기 전에 만투아로 도망가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곳에서 신부가 결혼 사실을 알리고 공작의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죠. 유모는 줄리엣이 보낸 반지를 로미오에게 건네고 로미오는 위로를 얻습니다. 한편 캐퓰릿 경은 티볼트의 죽음 때문에 딸 줄리엣을 위로할 시간이 없었다며 페리스 백작과의 결혼을 서두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모레 목요일에 줄리엣을 페리스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하고 캐퓰릿 부인에게 이 결정을 줄리엣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계획과 치명적인 오해, 비극적인 이별과 강요된 결혼. 날이 밝아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밤새도록 함께 보낸 후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줄리엣은 창문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새벽을 알리는 종달새가 아니라 밤새 노래하는 밤 깨꼬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미오는 그것은 종달새, 새벽의 전령이야, 밤 깨꼬리가 아니야. 사랑아, 저 동쪽에서 갈라지는 구름을 장식하는 저 질투하는 줄무늬를 보렴.
밤의 촛불은 다 타버렸고 명랑한 낮은 안개 낀 산꼭대기에 발끝으로 서 있단다. 나는 떠나 살거나 아니면 머물러 죽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이 원한다면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지만 줄리엣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로미오가 내려가자 줄리엣은 로미오가 무덤 바닥에 죽어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며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곧이어 캐퓰릿 부인이 방으로 들어와 티볼트를 위한 슬픔 때문에 줄리엣이 여전히 울고 있는 줄 압니다. 부인은 줄리엣에게 만투아에 있는 로미오에게 사람을 보내 티볼트 곁으로 가게 할 독극물을 먹이겠다고 말합니다. 줄리엣은 표면적으로는 로미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동의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보호하려 합니다. 캐퓰릿 부인은 이어서 목요일 아침에 줄리엣이 페리스 백작과 결혼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줄리엣은 격렬하게 거부하며 아직 구혼도 하기 전에 결혼해야 하는 이 성급함에 놀라며 차라리 내가 증오하는 로미오와 결혼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캐퓰릿경이 들어와 이 거부 소식을 듣자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가련한 녀석아. 내가 너에게 말하마. 목요일에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그 후로는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이라면 내 친구에게 너를 주겠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면 나가서 걸식하고 굶어 죽어 길거리에서 죽어라. 내 영혼을 걸고 말하건대 나는 너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캐퓰릿 부인마저 줄리엣에게 나는 너와 끝났다! 며 등을 돌립니다. 줄리엣은 마지막으로 유모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하지만 유모는 로미오가 추방당했으니 돌아올 수 없다며 페리스 백작과 결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죠. 그녀는 로미오가 접시닦기만도 못하며 독수리 같은 페리스와 비교할 때 두 번째 결혼이 첫 번째 결혼보다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에 줄리엣은 유모에게 놀라운 위로를 해주었구나라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고해성사를 하러 로렌스 신부의 암제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유모를 오래된 저주받은 자야라고 부르며 유모와의 신뢰를 끊고 만약 신부가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죽을 힘이 있다고 결심합니다. 죽음과 같은 잠.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 파리 백작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자신을 죽일 것이라며 칼을 꺼내 도움을 청합니다. 신부는 줄리엣의 결의가 죽음도 불사할 만큼 확고한 것을 보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신부는 줄리엣에게 집에 돌아가 페리스와의 결혼에 동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이 증류된 액체가 든 약병을 마시라고 지시합니다. 이 약을 마시면 차갑고 졸린 기운이 온몸의 정맥을 타고 오르며 맥박이 멈추고 숨이나 온기가 사라져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빌려온 죽음의 모습은 42시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랑이 그녀를 깨우러 왔을 때 그녀는 죽은 채로 발견되어 캐퓰릿가의 고대 납골당에 안치될 것입니다. 신부는 그동안 로미오에게 편지를 보내 이 모든 계획을 알리고 줄리엣이 깨어날 때까지 신부와 로미오가 함께 기다린 다음 그날 밤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투아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줄리엣은 두려움 없이 즉시 약병을 받아듭니다. 집으로 돌아온 줄리엣은 아버지 캐퓰릿경에게 무릎을 꿇고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캐퓰릿경의 마음은 매우 가벼워지며 당장 목요일이 아닌 내일 아침, 수요일에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갑작스러운 결혼식 준비로 집안이 분주해진 밤, 줄리엣은 유모와 어머니에게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에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줄리엣은 약병을 들고 홀로 남습니다. 그녀는 이 약이 아예 작동하지 않아 내일 페리스와 결혼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또한 로미오와의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부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 것은 아닐지 의심하지만 신부가 성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생각을 떨쳐냅니다. 가장 큰 공포는 납골당에서 깨어났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건강한 공기가 없는 지하 묘지에서 질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피를 흘리는 티볼트가 누워있고 미치게 만드는 맨드레이크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미쳐버려 조상의 뼈를 가지고 놀다가 사촌의 뼈로 자신의 뇌를 부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줄리엣은 망설이지만 이내 로미오! 나는 당신에게 마신다! 라고 외치며 약을 마시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비극의 완성. 다음 날 아침 캐퓰리가에는 결혼 준비로 소란스럽습니다. 유모가 줄리엣을 깨우러 방에 들어가지만 줄리엣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모는 그녀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소리칩니다. 캐퓰리 부인과 캐퓰리 경이 달려오고 캐퓰리 경은 죽음이 그녀 위에 때일은 서리처럼 놓여 있다고 탄식합니다. 페리스 백작과 로렌스 신부도 도착하고 캐퓰리 경은 죽음이 나의 사위이며 죽음이 나의 상속자라고 외치며 모든 기쁨이 줄리엣과 함께 묻혔다고 절규합니다. 로렌스 신부는 그들에게 이 혼란 속에서는 치유가 없다며 줄리엣이 하늘로 승천하여 가장 잘 결혼한 것이라 위로합니다. 결국 결혼식 준비는 모두 장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만투아에 추방되어 있던 로미오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만 같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의 하인인 발타사르가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줄리엣이 캐퓰릿의 무덤에 누워 잠들어 있으며 그녀의 영혼은 천사들과 함께 있다고요. 로렌스 신부가 보낸 중요한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미오는 줄리엣이 실제로 죽은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그렇다면 나는 너희 별들에게 도전하겠다. 로미오는 발타사르에게 말을 준비시키게 한 뒤 가난한 약제사에게 찾아가 당장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강력한 독약을 구합니다. 로미오는 만투아의 법이 독약 판매자를 사형시키지만 약제사의 가난함에 호소하며 금을 건네고 독약을 삽니다. 베로나에서는 로렌스 신부가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려 했던 프라이어 존이 감염성 역병이 도는 집안에 갇혀 편지를 로미오에게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부는 줄리엣이 3시간 안에 깨어날 것이므로 서둘러 쇠지렛대를 들고 납골 땅으로 향합니다. 밤늦게 캐퓰리가의 묘지에 도착한 로미오는 이미 줄리엣의 무덤에 꽃을 뿌리러 온 페리스 백작을 만납니다. 페리스는 로미오가 티볼트를 죽여 줄리엣이 슬픔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며 로미오가 시신의 악행을 저지르러 왔다고 의심하여 그를 체포하려 합니다. 로미오는 자신이 절박한 상태임을 경고하며 떠나라고 간청하지만 페리스가 거부하자 두 사람은 싸우고 로미오는 페리스를 죽입니다. 로미오는 페리스를 줄리엣 곁에 눕히고 줄리엣의 아름다움이 이 무덤을 밝히는 등불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줄리엣의 입술과 뺨에 아직 붉은 빛이 남아있음을 보고 죽음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미오는 이 어두운 밤의 궁전에서 영원히 머물기로 결심하고 불운한 별들의 멍에를 이 세상의 지친 육신에서 벗겨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독약을 마시며 외칩니다. 자, 사랑하는 이여, 오, 진실한 약지사여, 내 약은 빠르구나. 이리하여 입맞춤과 함께 나는 죽노라. 로미오는 줄리엣의 몸에 쓰러져 죽습니다. 바로 그때 로렌스 신부가 도착하고 로미오의 하인 발타사르에게 로미오가 이미 반 시간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신부가 납골당에 들어가자마자 피가 묻은 칼들이 널려 있고 로미오와 페리스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줄리엣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줄리엣은 로미오가 어디 있냐고 묻고 신부는 그들의 의도를 막는 더 큰 힘이 방해했다며 로미오와 페리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신부는 곧 경비병들이 올 것이라며 수녀원으로 가자고 줄리엣을 재촉하며 도망칩니다. 줄리엣은 신부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녀는 로미오의 손에 쥐어진 독약잔을 발견하고 로미오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며 탄식합니다. 줄리엣은 로미오의 입술에 키스하여 혹시라도 남은 독이 묻어있을까 기대하지만 당신의 입술은 따뜻하군요 라는 말만 남습니다. 경비병들의 소리가 들리자 줄리엣은 로미오의 단도를 낚아채 오 행복한 단검아 이곳이 너의 칼집이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찌르고 로미오 곁에 쓰러져 죽습니다. 증오의 종말. 경비병들과 공작, 캐퓰릭 경부부, 몬테규 경이 차례로 묘지에 도착하고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몬테규 부인은 이미 아들의 추방 소식에 슬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렌스 신부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비극을 설명합니다. 그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밀 결혼 사실, 티볼트 살해와 로미오의 추방, 줄리엣이 강요된 재혼을 피하기 위해 독약을 마신 사실, 그리고 자신의 편지가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자세히 말해줍니다. 공작은 로미오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즉 줄리엣의 죽음 소식과 독약 구매에 대한 내용을 읽고 신부의 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양 가문에게 선고하죠. 이 원수들아, 캐퓰릿, 몬테규여, 너희 증오에 내려진 채찍을 보라. 하늘은 너희 기쁨을 사랑으로 죽일 방법을 찾았노라. 공작은 또한 그들의 불화를 묵인한 죄로 자신도 2명의 친척, 머큐슈와 페릴스를 잃었다며 모두가 벌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캐퓰릭 경은 몬테규 경에게 손을 내밀고 몬테규 경은 순금으로 된 줄리엣의 충실한 조각상을 세워 베로나가 존재하는 한 그녀를 기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캐퓰릭 경 역시 로미오의 조각상을 줄리엣 곁에 세울 것이라며 두 연인이 그들의 증오의 희생물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공작은 오늘 아침은 우울한 평화를 가져왔다. 슬픔 때문에 태양도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슬픈 일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일부는 용서받고 일부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줄리엣과 그녀의 로미오의 이야기보다 더 큰 비극의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기적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